빅사이클이라는 거는 네. 그냥 애널리스트로서 그냥 그렇게 보는 거 아니고. 네. 그래요? 진짜 빅사이클이 옵니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2000년 중반부터 해서 지금 제약 산업을 20년간 이렇게 쭉 네. 보고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중반, 2010년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때 이제 제약 국내 산업에서 이제 제약 산업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으니까 이게 뭐 그냥 성장하는 데만 초점을 뒀지 이게 뭐 사이클이 있을까? 그냥 계속 성장하나? 아니면 여기다가 꺾이나? 뭐 이런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지금 국내 제약 산업이 한 20년 정도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 아, 이제 제약 산업,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 자체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뭐 2010년까지가 내수 의약품 시장의 성장을 토대로 했던 첫 번째 성장 단계였다면, 2010년부터 한 2020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간 좀 길어지긴 했는데, 2021년, 2년, 올해 정도까지가 해서 이제 제약 산업 그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전력을 그런 구축하는 그런 전략을 짰던 시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게 2023년, 4년부터는 저희가 눈으로 확인된다는 게 뭔가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나 국내 제약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임상만 계속 진행을 그렇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진짜 임상 기간 자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기간 자체가 중요한데 그게 한 10년이 걸리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제약 산업에서도 뭔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 해서는 본격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 업체들의 그런 파이프라인들이 임상에 이제 계속 진입을 하게 되면서 그런 그 글로벌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의 그런 경쟁력이 부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럼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마일스톤으로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글로벌 신약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이제 2024년 숫자로 확인되는 그런 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한다. 2024년이요? 네, 그럼 항상 주가는 선반영을 하게 되고 네. 그러한 것들이 제가 봤을 때 2023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얼마 하고 안 있어서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공부를 해놓으셔야지 2024년에 가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 회사는 진짜 글로벌 임상을 진행을 할 역량이 되고, 네, 기술 이전할 그런 역량이 되는 회사다. 실질적으로 뭐, 파이프라인이 뭐 성과가 가셔야 되는 회사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남은 한 1년간 열심히 제약 바이오를 공부를 해 놓으셔야지 네,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내용인데 네. 시장이 안 좋을 때 공부해 놓고 네, 맞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빼먹어야 되는데 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시장이 막 불타오르면 그때 공부하기 시작하고 네. 그때 들어갔다가 물리고 네. 그걸 좀 우리가 구분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권혜순 연구원님 처음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쪽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많이 떠났더라고요. 네, 그렇죠. 작년에 다 벤처나 뭐 이런 쪽으로 다 가셔가지고. 떠났고 내가 이런 악플을 받고 있느니 내가 안 나간다. 내 업계로 떠나거나 벤처 캐피탈로 가거나 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여의도에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씨가 말라간다고. 네. 요즘에 좀 어떻든가 여의도에서 이 제약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는 분위기, 투자하는 분위기가.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네. 뭐 지난 10년간이나 이렇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게 이제 왜냐하면 그 주식을 직접 매매하고 그 산업에 여기 증권 산업에 있다 보면은 단기적인 그런 시각만 계속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뭐 이슈가 있냐는 그쵸, 없는지 그쵸. 그런 건데 이제 약간 다른 면에 좀 중장기로 보니까 네. 저도 예전에 분석할 때는 막 단기적인 그런 실적을 쫓아갔는데 막상 20년간은 이렇게 보면 분기별로 이렇게 변동성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약 바이오 산업은 결국은 성장하는 산업이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진화한다는 건데 진화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보다는 중장기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냐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막상 여의도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그런 세세한 정보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보기보다는 단기적 모멘텀이나 이슈를 찾아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좀 달라진 것은 과거에는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던 반면 지난 10년간 그래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어려운 용어들도 되게 잘 아시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더 잘하세요. 네, 제야의 네. 고수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뭐라 해야 되나? 뭐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 거의 거품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막 시총도 다들 막 밑돌고 있고 막 거의 전저점 네. 혹은 신저가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오늘 또 뭐 어떤 기업체랑 만났는데 예. 회사가 좀 되게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더니 네.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하시고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를 기준으로 두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난 1년, 2년간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하락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는 이제 하락한 주가가 계속 다시 반등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향후 뭐 1, 2년 사이에 되게 많이 하락한 것 같지만 거기서 더 하락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네, 이렇게 가려서 봐야죠.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고점 대비 네. 그다음에 시총이 제일 높았던 시점 대비 이렇게 비교하면 네, 안 된다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혹시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약주 투자할 때 지금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는 뭐예요? 뭐 우려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 2년간 그 실적에 기반한 그런 투자가 아니었고 네. 뭔가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뭐 기술 수출된다더라, 뭐 임상에 진입한다더라, 뭐 성과가 잘 나왔다더라 네. 이런 이슈로 통해서만 계속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금방 성과를 안 나온다는 것을 아셨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제약 바이오는 그러한 그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한 그 연구개발 성과가 진짜 실적으로 반영이 되냐 네. 그런 것들을 제일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한양행의 그 레이저 티닙이 2018년에 기술 수출이 돼서 네. 이제 지금 글로벌 임상을 거쳐서 2024년 5년 정도 빠르면 2024년 하반기에 나올 걸로 투자자들이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정말로 약이 나오는 거냐. 왜냐하면 임상이라는 것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여태까지 잘 됐지만 향후에 또 뭐 부작용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마케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걸 다 아시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뭔가 혁신적 신약으로서 성공한 그런 약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없잖아요. 네. 글로벌하게 혁신적 그런 신약으로 성공했다는 것은 매출액이 세계적으로 해서 한 2조 이상 팔리는 그런 것을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약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경험을 해보지 못한 네. 거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게 나올 수 있겠냐 우리나라 기업의 수준으로서 이런 것들을 되게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5, 6년 전만 하더라도 한 2, 30개 나올 줄 알고 막 네. 그때 엄청나게 불붙었는데 이제는 그걸 또 이제 의심하는 단계. 네. 그러면 뭐 제약주 지금 이제 최악인 건 알겠는데 바이오주 네, 같은 네. 경우도 그러면 앞으로 좀 봄이 올까? 네. 과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될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 네. 근거로서요. 그러니까 일단 제약주만 보시면은 지난 그 뭐 2, 3년간에 대해서는 그런 실적이 좀 약간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그런 토대를 다지는 전략을 세우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 동안 당연히 실적으로 빨리빨리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실적에 근거한 그런 투자보다는 뭐 이슈에 근거한 투자로서 이렇게 갔었는데 지난 10년간 이렇게 전략을 세웠던 것들 뭐 해외 진출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은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 근데 긴가민가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대웅제약도 그렇고 뭐 한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고 네.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향후 지금 2분기 지난데 2분기 실적도 대체적으로 제약주들은 다 좋았고 3분기 하반기는 이제 뭐 내수에서의 그런 입지 강화라든지 해외 쪽 성과가 또 실적에 반영되면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 때마다 이게 진짜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 사이클에 진입하는 초기구나. 내년은 아마 그런 걸 더 확신할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확인하시면서 아마 투자를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한양행 임상 결과라든지 대웅제약의 뭐 해외 진출이라든지 국내 그 팩스클로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진짜 빅 성장 사이클이 오는구나라는 거를 내년에 확실히 느끼시면은 그러한 선례들을 보시면은 오히려 또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안심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이 좀 가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자 심리도 개선이 될 수 있고 네. 항상 그때 뭐 한미약품이 처음으로 1조 원 수출 그때 했던 게 2015년이었나 17년이었나요? 2015년부터 해서 한 1년간에 걸쳐서 8조 원에 되는 8조 원 되는 그런 기술 수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이야기하는 게 지금 뭐 30년간의 흐름이에요? 네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네요. 시가총액. 네네네. 특히 상위사 위주로 뭐 중하위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적으니까 상위 6개사 위주로 해서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지금 2010년 정도까지가 이제 내수의약품 시장이 성장했던 그런 시기고 2010년에서 13년에 걸쳐서 대대적인 약가인하 정책이 있었고 약가제도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에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한계를 느꼈던 그런 국내 제약회사들이 어떻게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냐라는 걸 전략을 짰던 시기고요. 그게 2010년부터 해서 2020년 정도까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로 나왔던 게 이제 한미약품의 뭐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왔는데 결국 그게 숫자로 반영되기 전에 뭐 계약이 해지된다든지 네, 뭐 이러면서 조금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경우도 있고 뭐 투자자들이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지난 10년간 많이 경험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2024년부터는 그게 숫자로 확인되는 성장 사이클. 네.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임상 위주로 하는 그 바이오 기업들이 아니라 네. 큰 제약사 위주로 먼저 보시는. 제약사들도 그렇고 네.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전반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을 탐방을 다녀오면 네. 연구 개발 그 파이프라인이 대부분 다 전임상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보면은 그럼 지난 2년간 왜 주가가 올랐던 거지? 상당히 연구 개발 초기 단계에 있었는데 주가들이 다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투자를 넘어서서 그냥 투기 단계로서 뭔가 개발한다고 하면 샀던 거지. 정말 그런 것들이 파이프라인이 가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고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2021년, 2년, 3년 걸치면서 전임상 단계였던 것들이 이제 임상 일상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2023년, 2024년부터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 진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깊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한 번 더 껑충 뛰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도 기술 계약을 맺을 때 전임상 단계에서 맺는 거는 상당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에서의 결과가 그쵸. 확인이 돼야지 정말 최소한 너네가 이상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임상 일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 확인이 되고 유효성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건데 네. 그래도 이제 뭔가 유망한 약들은 일상에서 뭔가 효과도 보이고 하니까 임상 일상에 진입한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고 네, 그러한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빈번히 일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 기업들뿐만 아니라 바이오 기업들도 네, 뭔가 그 봄이 찾아오지 않을까 다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는 상위 제약 4개 회사. 네. 이것도 개발 중인 것과 해외 사업으로 가는 것들 좀 네, 구분을 네. 해주신 거네요. 요 네.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2010년과 20년 사이에 있어서 그 국내 해외 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상위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략을 짰을 건데 네. 우리는 정말 신약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 혁신적 신약 개발을 하는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전략을 짰던 회사가 이제 유한이나 한미약품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유한양행은 직접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유망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로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시행을 함으로써 레이저 티닙 자체도 오스코텍으로부터 그쵸. 라이센스 인을 한 약이니까요. 한미약품은 2000년부터 해서 계속 이제 R&D 개발 쪽에 힘을 써왔고, 근데 이제 다른 회사들은 이게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말고 어떤 쪽을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예. 이제 전략을 짰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미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혁신적 신약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해외 사업을 상당히 확장하는 네. 그런 투트랙으로 가서 지금 둘 다 성공할 그런 케이스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일본에서의 그런 의약품을 유통하는 그런 회사로 인식되었다가 지난 10년간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R&D 노하우를 쌓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나부타라든지 팩수프라잔이라는 그런 지금 팩스클루라고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 약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하면서 이제 해외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고 이거는 혁신적 신약은 아니지만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니치 마켓으로 해서 되게 공략을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니치 마켓 공략을 통해서도 글로벌하게 매출액이 뭐 한 3천억, 4천억 이상은 갈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하반기 산업전망 자료 네. 내셨는데 제약 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이 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넘어서서 투기로 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상당히 제약은 바이오 업종은 계속 투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싶습니다. 찔리는 사람들 많을 텐데. 네, 그거는 물론 뭐 내부 정보를 안다거나 네, 네. 초기에 뭐 잘 들어가면 정말 그거는 로또와 같은 그런 운에 따르는 거고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좋은 회사들 위주로 유망 파이프라인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좋다. 네.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고 보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는 게 예. 보시면은 이게 국내에서 지금 글로벌 혁신 신약으로 처음 출시될 걸로 기대되고 있는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의 그 글로벌 임상 스케줄입니다. 이게 그 이제 폐암 치료제인데 네.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죠. 네, 레이저를 쏘는 건 아니, 항상 아니고. 신약 이름이 어려워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네. 게 그게 이제 표적암 치료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암세포의 표적으로 해서 진짜 아.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이제 있습니다. 레이저와는 상관은 없지만 지금 이게 뭐 오스코텍으로부터 2015년, 16년 이때 들여와서 국내에서 일상이 진행이 됐던 게 전임상, 일상 진행됐던 게 한 2, 3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상 국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서 2018년에 그 존슨앤존슨한테 기술 이전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2022년 말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글로벌 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임상 2상과 3상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여기서 보시는 크리살리스와 크리살리스2, 마리포사2 정도로 해서 거의 3,000명 정도 되는 이게 무슨 차이예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제가 잘 몰라서. 예. 네. 하나의 물질로 레이저 201은 레이저 티닙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냐라는 네. 단독요법에 대한 국내 아. 임상입니다. 네. 근데 글로벌 이렇게 의약품 시장에 진출을 하려면 글로벌 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레이저 301입니다. 이거는 레이저 티닙 하나로 단독요법으로 해서 글로벌하게 임상이 진행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크리살리스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입니다. 약의 유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 이름이 달라요? 임상 네, 이상이? 네. 레이저 201과 레이저 301은 단독요법입니다. 네. 근데 크리살리스부터 마리포사2까지 그 4개는 병용요법입니다. 지금 진한 글씨로 돼 있는 거. 네, 그 레이저 티닙을 가져간 그 존슨앤존슨에서 이중항체인 그 아미반타넵 상품명은 리브리반트인데 그 리브리반트와 그 유한양의 레이저 티닙을 병용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약을 있어서 이제 같이 쓰는 네, 거. 그래서 이제 유한양의 것을 가져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병용요법으로 지금 임상 2상, 그거보다 더 대규모로 하고 있는 임상 3상이 지금 4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거의 대상 환자가 3,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면 되게 큰 거예요. 그럼요. 지금 보시면은 뭐 우리가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어요라고 나오는 애들이 보면 뭐 몇십 명. 예.
뭐 이 정도면은 이게 정말 글로벌 임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 근데 한 3,000명 규모면 네, 엄청 이거는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당 보통 몇백 명 정도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임상 네. 이상에 2, 3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글로벌 임상 1상부터 해서 3상까지 진행되는 게 지금 끝나는 거 보시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잖아요. 네.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예, 이거를 이제 차근차근히 밟아가고 회사가 이제 효과가 어떤지가 임상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뭐 이게 된다 했더라 이러면서 갑자기 투자를 하시고 안 됐나 그러면 다시 또 하락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물론 이제 주가의 어떤 이벤트 측면에서 네. 모멘텀 측면에서 그게 뭐 그렇게 움직일 접근하실 수는 수는 있지만 정말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정말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갈지 그런 게 확실히 보이고 제약산업은 단기적인 그런 성장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의미에선 좋은 기업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을 때 막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지금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하면은 내년부터 해서는 분명히 이제 좋은 회사들은 다시 기업 가치가 상승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때 진화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약간 고민이 드는 게 그거예요. 예전에도 이제 바이오 기업들 기업 가치 산정을 할 때 네. 단순히 실적이 나오면은 뭐 곱하기 멀티플 하면 쉽겠지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물질이 몇 개 있느냐, 네. 파이프라인이 몇 개 있느냐, 임상 몇 단계까지 갔느냐 해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뭐 물질이 많아지고 도입한 물질이 많아지고 파이프라인이 많아지고 임상이 다양해지고 하면은 그냥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네. 실질적으로 그 파이프라인을 얘기를 할 때 전임상 단계에 있는 것들을 가치를 부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널리스트들도 그런 것들은 좀 밸류에이션을 주진 않고요. 그냥 임상 1상이라든지 임상 2상 단계에 들어갔던 것들 위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러한 그 임상 1상 이상에 들어왔던 것들은 글로벌하게 경쟁 제품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글로벌하게 팔리고 있는 그런 약들도 있어서 네. 그 전체 시장에서 이 약의 뭐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산정을 해서 저희가 점유율까지. 점유율 산정을 가정을 이제 계속 두는 거죠. 그런 것들 산정을 하고 이제 뭐 신약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이익률이 나온다는 것을 가정을 둔 다음에 이제 현재 가치로 다 평가화 시켜서 저희가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임상이라는 게 네. 2상도 그렇고 3상도 그렇고 이제 전문용어로 낮아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실패할 수 있는 거죠. 뭐 네, 그건 이제 그럼요. 도전이니까. 네. 그래서 임상 관련된 공시에도 항상 요즘에 첫 줄에 나오더라고요. 임상 네. 실패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네, 식으로 네. 투자 주의를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실현 가능성이라는 거를 네. 좀 어떤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전문적이고 되게 어려운 분야이기는 한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혹은 뭐 이제 제약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쪽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상 데이터 자체를 다 확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네. 전임상 단계에서도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네. 자기 물질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할 경우에. 네. 그래서 그러한 임상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확인을 하고요. 그 임상 데이터는 네. 어디에 나와요? 그 아, 공시에는 짧게 나오는데 그런 그 뭐 회사에 뭐 확인을 해서 어디에 발표를 하셨냐 물어본든지 요즘에는 좋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뭐 레고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네. 뭐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발표한 논문 자체를 회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게 네. 그 임상을 대행하는 그 기관 이름이 뭐죠? CRO? CRO라고 네, 네, 해요. 네. 그러니까 CRO에서 임상을 해서 뽑아준 데이터를 원문을 뭐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고 이렇게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는 비공식적으로 회사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러한 그 임상을 다 진행을 한 후에 그러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거를 논문으로 해서 이제 뭐 학회에 제출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그 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효과가 어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뭐 글로벌 경쟁 회사들의 그 임상 관련된 논문을 보거나
그 전체 시장을 분석한 그런 임상 관련된 논문을 보더라도 국내에서 개발하는 약들이 효과가 상당히 증명된 경우에는 글로벌 그 논문에도 등록이 나오거든요. 네. 예로서. 그래서 뭐 레이저 티닙이라든지 뭐 다른 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망한 그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그런 기업들의 논문에서도 많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은 그 존슨앤존슨. 네, 존슨앤존슨에서도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이제 있습니다. 임상이 끝나고 네, 나면. 네. 그러한 그 임상 데이터가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이제 나올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레이저 티닙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요. 제가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뭐 좋다거나 뭐 이런 거는 네. 아니고요. 논문은 당연히 영어로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축약한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보면 조금 더 이해를 쉽게 네, 하는 네, 건데. 상당히 관심 많으신 분들은 직접 논문을 찾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분이 이제 레벨이 높으신 분들, 네, 만렙 찍으신 분들. 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쟁사의 파이프라인까지도 다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 네. 분들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 이 약이 정말 좋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으시고 계속 하시는 것 같고 기다리시는 것 같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바이오 쪽 그 제약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너무 좋은 얘기만 써놓는다고. 근데 나쁜 얘기는 리포트에 안 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럴 바에는 그냥 아예 리포트에 쓰지는 안 쓰죠. 않고 리포트를 안 애널리스트들이 뭐 별로 제 생각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게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나 네,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리포트로 안 나오는 거고 리포트로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가 객관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 투자자들도 그 행간을 읽어야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투자자들도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